이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게 뭐냐면 차입 경제였습니다. OECD에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빨간불을 킨단 말입니다. 국가 재정이 위험하다. 이 차입 경제가 너무 심하다. 너들 빚 어떻게 갚을래? 이제 이 불을 켜는데, 그래서 2011년도 10년, 11년, 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났던 게 바로 그건데, 지금 미국의 재정적인 적자 규모가 GDP 대비에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자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단박에 생각나시죠?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장기 채권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간단하죠. 장기 채권금리가 왜 오를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를 좀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 티롤 교수가 톨로스 대학교 프랑스에, 이분은 산업조직론을 한 분이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뭐 잘 모르면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 티롤 교수가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그 다음에 원 빅 뷰티풀 빌 이야기, 감세 법안의 이야기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를 요구하고 있고 미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모디 총리도 참석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 장기 미국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95%, 거의 5%에 육박을 하고 있다. 보통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한 중장기점 정도 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에 어려워하시는 채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다 이렇게 통합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줄의 이야기는 어려운 금리 이야기와 채권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변화, 글로벌 질서의 어떤 새로운 축의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낮춰라, 달러와 약세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이야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가격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라고 또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게 장기 채권 10년과 3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쭉 말씀드렸던 앞에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연방준비은행 보고 금리 낮춰라 그러고 왜 자꾸 달러와 약세로 가야 된다 그럴까? 시진핑은 왜 푸틴을 불러 모으고 모디를 불러 모아서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미국의 BBB라고 하는 저 아름답고 감세 법안, 빅 뷰티풀 빌, 이거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비록 뉴스에서는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주식시장이 9월달 되면은 블랙 먼데이나 블랙 서스데이가 9월, 10월 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지 마시고 쭉 이어서 붙여서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사실은 심화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2027년 플러스 1, 2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커다란 위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논문을 한 편 읽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로고프 교수입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인문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연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많이 들으시는 AI, 암호화폐 이런 과학과 기술이 섞여 있는 분야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사회학, 심리학 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왜 낮춰야 돼? 달러 왜 약세로 자꾸 하자 그러는 거야? 왜 감세법안 만들었어? 레포 곡선이라는 게 뭐야?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져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인문과학적인,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역사의 변화, 여러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역사를 누군가가 민족주의가 됐건 국가주의가 됐건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중국 같은 나라는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일본도 역사를 왜곡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왜곡된 역사를 계속 일본 같은 경우도 승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과 국가로 정의가 된 정확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어떠한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질까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면 즉 비판적이지가 않고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뜯고 헐뜯고 왜곡시키고 해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인문과학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경제사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인문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역사가 보는 시각 뭐 철학도 들어가고 사상사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가. 지금 21세기가 이제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 25년 뒤에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있을 것이며 미국 달러화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미 연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그때까지도 계속 존속하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AI의 산업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들어와서 AI도 다 그냥 새로운 단계로 우리 인류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또 눈이 오는 날 한적한 곳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주제거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 암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적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선이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차입입니다. 차입.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4분의 1세기,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닷컴 버블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4분의 1세기가 지났잖아요. 이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게 뭐냐면 차입 경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무한정 돈을 푼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돈을 푼다는 말은 뭐죠?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연준에다가 넘기고 연준은 그 채권을 은행에다가 팔아서 은행이 돈을 주면 연준이 재무부에다 돈을 주고 재무부가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차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019년 12월 30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팬데믹 코로나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역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차입입니다. 미국만 그랬습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문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문제, 제가 아침 학습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2011년부터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 그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차입 경제로 세상을 이끌어 가다가 결국 그 정부가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디폴트의 선언까지 갈 수 있는 순간까지 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차입이 사실상 21세기 경제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여러분들 많이들 이야기하실 때 GDP 대비 265%. 그렇지만 끄떡없는 이유는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의 100%를 들고 앉았기 때문에 끄떡없다.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밑장 빼서 윗장 공부는 권도용 씨가 했던 루나 사태의 어떤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사기 기법이죠. 그거를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뱅뱅뱅뱅 돌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터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 그런 행태를 했는데 중국은 그걸 하지 않는가? 그리고 중국도 돈을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근데 가계는 22조 달러를 들고 있어요. 저축으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을 쫙 놓고 봐도 그동안의 한국 경제는 개미와 배짱이로 비교한다면 개미 같은 경제를 이끌고 와서 GDP 대비 부채율이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 보면 제가 뒤에서 G7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 부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이 모습을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무작정 찍어냈을 것이고 찍어낸 돈으로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를 함으로 해서 패전국들에게 그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의 적자라고 했던 부분이 다 상쇄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프라임 위기, 코로나 사태, 모든 국가가 전쟁 나지 않았잖아요.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입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단어를 차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 4분의 1년은 차입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그런 능력을 보여준 한 세기였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경제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레이거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를 이제 비교를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비교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말로 해놓겠습니다. 논문으로 쓰기에는 지금 약간 좀 전공한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세미나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읽다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는 자유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도 문을 열 테니까 세계도 문 다 열어라. 또 미국도 모든 국영기업, 공영기업을 공공기관을 민영화시켜 버릴 테니까 모든 국가들도 시장에 있어서 완전 경쟁 체제로 가자. 그게 레이거노믹스거든요. 대처리즘도 그걸 본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노믹스는 어떤 거죠? 그거 잘못된 거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가되고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미국을 다 속여왔어. 미국에다가 싼 물건 갖다 팔고 달러만 갖다 잠겨놓고 미국 물건 사지도 않고 미국은 가면 갈수록 채무국가가 돼가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안 쏟겠다. Make Great America Again, America First 이제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21세기는 분명히 19세기, 20세기, 물론 뭐 16, 17세기까지 쭉 내려가서 네덜란드에서부터 영국으로 패권이 이전되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전되는 그 역사까지 다 훑어보면 좋겠지만 이게 한 학기 수업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세기, 20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중에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와 21세기 4분의 1세기의 비교를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미국 내로 끌고 내려와 보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존재하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막론하고 미국 정부는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팬데믹, 금융위기를 맞을 때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해 온 게 사실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 버렸잖아요.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70조 달러가 지금 돌고 있다. 80조 달러가 돌고 있다. 해외에서 도는 게 50조 달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시사를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채무, 부채, 차입 경제라고 하는 학술적 이야기로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 논리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논리를 지금 이게 그냥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논리적인 로직과 정의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레마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공부채가 지금 GDP 대비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던 36조 2천억 달러입니다. 국내외 채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채권 GDP 규모,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유럽의 재정 위기가 났을 때 GDP 대비 110%였거든요. OECD에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빨간불을 킨단 말입니다. 국가 재정이 위험하다. 이 차입 경제가 너무 심하다. 너들 빚 어떻게 갚을래? 이제 이 불을 켜는데 그래서 2011년도 10년, 11년, 12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났던 게 바로 그건데 지금 미국의 재정적인 적자 규모가 GDP 대비에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입 경제로 서프라임도 해결을 했고 911도 해결했고 아프간 침공도 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도 결정적으로 지금 처리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스티브 미란이 보고서에서 어떤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다가 했을 건가?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를 민족주의자적 관점 또는 국가주의자적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 말은 뭐냐면 과연 미국이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채무, 차입 경제를 계속 이끌고 간다면 달러화가 과연 이 종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달러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도 과연 달러화가 이렇게 차입 경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책을 하나 낸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8년과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년간 국채 금리는 초저금리 상태였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이 아주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퀴징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텐트럼, 발작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05년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계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순간도 우리가 2007년, 2008년 이후에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 적자, 새로운 차입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정부 적자나 또는 새로운 차입은 사실상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경제에게, 미국 대통령에게는 뭐로 보였겠습니까? 공짜 정신으로 보였겠죠.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 했던 헬리콥터 밴 그 어른도 돈을 무작정 헬리콥터에서 뿌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짜 정심으로 보였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이 급격히 뛰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기를 대비해서 저축할 필요는 없었다.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요. 이게 미국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의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는 시각입니다.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는 세계적인 평판 그리고 신뢰도 덕분에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은 쏟아지는 달러 부채를 기꺼이 흡수를 해줬다는 거죠. 아, 달러 믿을 만해. 세상에 믿을 거 달러밖에 없어. 위안화? 못 믿어. 엔화? 저거 택도 없어. 유로? 아이고 27개국 유로 회원국들 저 경제력이 지금 엉망인데 저거 믿을 수 있겠어? 달러가 그래도 안전해. 안전한 자산이야. 미국 산업도 단단해. 그러니까 미국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뿌려도 부채를 뿌려도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이 미국의 채권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한국도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미국 채권을 장기 채권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뭐를 증가시키는 거죠? 계속 빚을 내서 빚을 메워가는 형국이 되니까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죠. 찾아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판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온통 부동산 가격 이야기 나오고 뭐 한국 부동산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거 뭘 전문가들 의견 들을 필요도 없어요. 미국 보시고 중국 보시고 일본 보시고 그러면 한국 거 답이 나와요. 어떻게 돼 있죠? 돈을 뿌려서 빚을 내고 살아온 경제는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는데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 될 것 같아요? 못 갚습니다. 제가 한번 세미나에 갔었는데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반박을 해드렸어요. 택돈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부동산 자산이 자산 가격 규모가 뭐 한 예를 들면 60조 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다 팔아봐야 14조 달러 뭐 많이 펴줘야 40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아무리 높게 쳐주고 해서 다 팔고 미국 대륙 산다 해도 못 삽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여기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직원들이 들으면 우리나라를 일본식으로 장기 불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자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단박에 생각나시죠? 아,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구나. 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웅덩이를 더 파드릴 테니까 그 파가는 과정 속에서 아, 그래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는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실험실의 깨구리나 실험실의 흰지처럼 생긴 애예요. 얘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표현할까요? 더 불확실한 것은 또는 불안전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대통령 일가가 개입돼 있어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이 회사, 이 자산, 안전자산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들지 마시라. 지금도 뭐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외국인들이 근로자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 톨스 교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있습니다.